마이크로바이올로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은 임상 검사실에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 실험실, 또 국가중앙실험실 같은 이러한 랩에서도 이 기능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자라는 미생물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죠. 우리 몸에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있죠. 존재하죠. 그걸 이제 그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에도 살고 입안에도 살고 다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이 랩이 필요한 이유는 이 중에 일부는 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병원균이죠. 병원체, 병원균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랩이 필요한 거죠. 미생물은 좀 더 이제 더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펑거스, 바이러스, 파라자이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이 하는 역할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체가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이 환자한테 열을 내게 만들었느냐, 이 상처에서 어떤 병원체가 자라느냐, 이걸 알아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 ID 카드 할 때 그 ID처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러면은 이 병원체가 어떤 약에 잘 듣느냐를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약이나 쓰게 되면은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대충 쓰게 되면은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약을, 치료제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검사,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Antimicrobial Sensitivity Test (AST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균 검사는요, 이 검체는, 세균 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직이 다 검체가 될 수 있어요. 혈액, 소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검체가 되는데, 임상 검사실에서 가장 이 세균 검사로 많이 들어오는 검체는 뭘까요? 아까 일반 검사에서는 혈액이 맞아요. 하지만 미생물 검사에서는 소변이 제일 많습니다. 소변. 즉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변을 앞에다 써놨고요. 검사 순서는요, 검체를 접종하고 염색하고 배양하고 그 다음에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 순서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검체에 있는 애를, 세균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우리 그 혈액 세포 안에 얘가 약간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얘를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억지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 잘 자라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는 절차를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배지가 되겠습니다. 배지,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배지는 이렇게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검체를 막 이렇게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걸 이제 접종이라고 합니다. 접종. 하게 되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허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바로 세균들이 자란 이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종하는 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스트리킹이라고 하는데요.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세균들이 뭉쳐 있는 게 보이죠. 이걸 이제 콜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접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염색도 합니다. 염색은 왜 하느냐면요,
이 세균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확히 어떤 애인지는 잘 몰라도 대략 얘가 예를 들자면 이제 백인종인지 흑인종인지 황인종인지 정도는 알면은 비교적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환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추가 검사를 하기 위한데 도움이 됩니다. 염색을 하면은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의 특성에 따라서 염색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을 대상으로 하는 염색을 우리가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람 염색. 염색을 하게 되면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세균이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이 그람 양성은 이렇게 파랗게 또는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결과가 그람 음성은 뻘겋게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포도알균을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 그람 양성균이냐 음성균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쓸 수 있는 항생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죠. 배양은 크게는 호기성 배양, 혐기성 배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균마다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들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균도 있고 산소가 없거나 굉장히 적은 곳에서 잘 자라는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뭔지 잘 모를 때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래서 호기성 배양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CO2 농도를 대개 5%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호기성인데 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냐?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pH를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한 5% 정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기성 배양은 산소 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죠.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개 산소 농도를 1% 미만으로 유지를 해줘야 이제 자랄 수 있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기성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배양기, 인큐베이터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배지가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이 이산화 농도가 이제 5% 또는 그 이하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제 혐기성 배양을 위한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배양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밀폐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이 장갑이거든요. 장갑. 그래서 손을 이렇게 쫙 넣으면은 장갑이 거꾸로 이렇게 끼워져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죠. 공기에 노출이 안 되게. 그래서 저 안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혐기성 배양기가 되겠고요. 이 배양기가 좀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배양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 언에어로빅 좌라고 하거든요. 이 좌. 요만한 이제 큰 통 같은 게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제 간단하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균 동정에 있어서 좀 약간 특수한 검체가 바로 혈액 배양이거든요. 이 혈액 배양은 우리 혈액에서 균이 자라면은 잘못하면 환자가 금방 죽을 수가 있거든요. 사망률이 한 10%에서 30%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순서를 따르다가는 그 사이에 환자가, 왜냐하면 앞에 거 다 하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환자가 그 사이에 확 상태가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혈액 배양은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앞서 배지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보여드린 배지는 고체 상태였거든요. 이 혈액 배양은 이 안에 배지가 액체 상태로 들어있어요. 이 병을 이용합니다. 병에다가 혈액을 뽑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배양병에. 그러면 이게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균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배지 안에서 균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균이 자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균이 자라면서 나오는 그 물질에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형광을 내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몇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균이 자라면은 뭔가를 알려줄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그리고 그 뭔가 변하면은 알 수가 있게 이 기계에다 우리가 이 병들을 넣어 놓으면은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신호를 읽어가지고 알람을 계속 줍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러면은 새벽에도 알람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이게 바로 이제 혈액 배양 장치가 되겠고요. 이런 혈액 배양 장치가 비싸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꺼내 가지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배양기에 이 혈액 배양병을 넣어놓고 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꺼내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은 이러한 비싼 장비의 대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 자라면은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세균 동정은 원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예전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하고 여기서 이거 나오면 이거 하고, 이게 그 얘인데 그람 염색을 해서 그람 양성 균이면은 그 다음에 카탈레이즈 검사를 같은 걸 해서 이게 양성이면 또 코아귤레이즈 검사를 하고, 또 음성이면은 뭐 헤몰라이시스 여부를 관찰하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물론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좀 간소화시켜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카드에다가 이러한 생화학 반응을 각각 다르게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시약을 넣어 놓고요. 여기다가 그 균액을 넣어 놓으면은 이 카드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반응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서 그것들을 읽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종합을 함으로써 이 세균이 어떤 균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각 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엔자임들 또는 생화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 방법을 썼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좀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질량 분석이라는 방법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요. 질량 분석이라는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생화학 반응이 없이도 미생물을 동정할 수 있게 개발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균을 이제 배양시켜서 키운 다음에 요 기계에다 넣어 놓으면요. 이 말디토프라는 기계인데, 말디토프 기계에서 레이저를 쏴줘요. 레이저를 때리면은 세포 벽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온화라고 하는데요. 이온화 돼가지고 날아갑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애들은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가벼운 애들은 빨리 이동하겠죠? 그죠? 즉, 무겁다, 가볍다를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이제 분자량이 큰 애들은 천천히 이동하고,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빨리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디토프 기계의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 단백질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량이 나오는 패턴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 세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개발된 방법이 바로 이제 말디토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기존의 방법은 이거 배양하고 그 다음에 동정할 때까지 한 2-3일 걸리거든요. 빨라도 하루 이틀 걸리고. 근데 요거는 배양만 잘 되면은 동정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요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의 각 외래 요 동그라미에 서로 다른 시약이 다 들어있거든요. 서로 다른 시약들이. 얘는 시약이 거의 필요 없어요.
훨씬 심플하고 빨리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PCR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PCR을 쓰지만은 세균에서도 PCR 방법을 이용해서 이 세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여기까지가 이제 동정이었고, 이 균이 어디에 잘 듣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란 거 있잖아요. 하얀색 원. 이게 바로 항생제가 들어있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세균을 막 발라줘요. 발라주면은 이 항생제가 잘 듣는 항생제면은 이 주변에 세균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못 자라죠. 잘 안 듣는 항생제면은 자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세균은 어느 항생제에 듣고 어디에는 안 듣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디스크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브로스라고 하죠. 브로스. 이 액체 상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는 이 터비드 즉 혼탁한지 아닌지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항생제 감수성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균이었거든요. 세균. 바이러스는 좀 틀려요. 바이러스는 배양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이러스는 배지만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못 자라거든요. 세포가라는 게 있어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대로 사실은 키우려면은 세포 배양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세포 배양이 그렇게 쉬운 그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시키는 게 바로 이제 쉘 바이얼 컬처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랩에서 별도의 셀 컬처를 하지 않고서도 이 쉘 바이엘이라는 그 재료에다가 세포를 여기다가 넣어놔요. 이 밑에다가 세포를 넣어놓은 상태로 이게 판매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한자 검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배양을 하고 나서 조건을 좀 맞춰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 검체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생충은 이제 동정을 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약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인지를 빨리 알면은 좋은데요. 유관 판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현미경 판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는 이제 항체 검사, 분자 진단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진단 요즘 뭐 워낙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요즘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게 이제 바로 분자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분자 진단은 뭐 물론 PCR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PC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진단이 왜 각광을 받느냐?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얘가 기존의 복잡한 진단 방법을 많은 것들을 얘가 해결해 줬거든요. 해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급속히 발전 중인 분야고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하고요. 진단 쪽에.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얘가 없었으면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못했다. 예전에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은 걔가 뭔지들 몰랐잖아요.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자를 격리를 시키고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코로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에볼라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또 뭐 온갖 바이러스에서 진단해서 분자 진단 없이는 요즘은 거의 진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필수적인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너무 요즘 뭐 잘 알려진 것들이어서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PC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PCR은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죠. 그래서 핵산을 증폭시키는 기술이죠. 이게 왜 진단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있죠. 센트럴 도그마. 바이올로지 분야에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있죠. 즉 DNA가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되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부분 단백질 레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하고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든지 빨리 분석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PCR 기술은 이 DNA를, 프로틴의 전 단계인 DNA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폴리머레이즈라는 게 발견된 게 굉장히 혁신적인 발견이 된 거죠. 폴리머레이즈. 즉 뭐냐, DNA를 증폭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얘가. 증폭이 가능한 체내 그게 없거든요. 세포는 이제 막 억지로 막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키워줘야 되고 조건을 막,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물질을 증폭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한 게 없어요. 이 폴리머레이즈가 발전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거를 발견하신 아서 콘버그라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우리 몸의 이 지도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지도 같은 거거든요. 설계도 같은 거죠. 설계도, 헥산이라는 이 설계도를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 프라이머를 붙이고 나서 한 사이클을 돌리면은 얘가 2배가 되고, 한 사이클이 또 돌아가면은 또 2배가 되고, 또 2배가 되고, 또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는 이걸 한 35사이클에서 40사이클 돌렸거든요. PCR 반응을. 그러면 36사이클 돌리면은 여기 누가 계산하고, 이거 쉽게 계산하죠. 2에 36승을 하면은 10억, 680억 개가 돼요. 원래 하나였던 게 680개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쉽게 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범죄 수사에도 많이 쓰이죠. 범죄 수사. 친자 확인. 조금만 뭐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증폭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증폭을 한 후에 증폭된 산물을 이제 효소 처리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기용동 걸어가지고 이 길이를 비교해서 결과를 이제 판독을 한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죠. 이게 코로나 검사도 이걸로 한 겁니다. 리얼타임 PCR.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같은 한 장비 안에서 바로 이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량까지 이게 가능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CR은 어떤 사람의 유전자에 어떤 특정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A인지 B인지를 구별하는데 많이 썼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염기 서열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PCR과 염기 서열 분석의 차이점을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 앞에 계신 두 분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 두 분의 예를 들면은 뭐 눈의 크기가 다르다. 요 포인트만 눈, 코, 입, 요 세 군데만 딱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PCR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시퀀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자는 거죠. 원래 이런 염기 서열 분석은 예를 들면 이제 얼굴 전체를 처음부터 다 분석하는 게 이제 시퀀싱이고요. 요즘 이제 또 유행하고 있는 게 NGS라고 하죠.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야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게, 다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 바로 NGS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요즘 쓰이면서 여러 가지 또 기존의 PCR 시퀀싱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영역에서는 기존에 진단이 안 됐던 여러 가지 희귀 질환들이 있죠. 희귀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게 감별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의 치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 미생물 분야에서는 신종 미생물이 나왔을 때 얘가 기존과 다르다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도 뭐 델타, 오미크론 여러 가지 변이가 생겼잖아요. 그 변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예를 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을 하니까 이 변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자 진단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스 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검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레버러토리 테크닉, 이러한 검사들은 일정한 공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조건, 시설, 장비, 인력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환자라는 게, 환자가 꼭 이 큰 대도시에 잘 갖춰진 병원 근처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지에, 시골에, 또는 전쟁터에, 또는 재난 현장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군대 같으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환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환자 진단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한 그 기술이 바로 이제 현장 검사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장 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현장 검사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Point of Care Test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POCT, 줄여서 POCT라고 하는데요. 즉 환자가 있는 곳 바로 옆에서 검사가 가능한 검사.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체외 진단이라는 거는 검체를 뽑아가지고 그 검체를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환자 옆에서 바로 채취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 바로 현장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이나 또는 없는 그러한 조건에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수질의 의존성이 좀 덜하다, 이런 좀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많이 안 써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병원 시스템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회사들은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제가 요번에 세네갈 갔다 와서 보니까 전 처음으로 이걸 느꼈는데, 야,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찾아보면은 소형이면서 이 물 공급에 덜 의존적이고, 또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이도 쉽게 검사가 가능한 이러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인프라를 갖춘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먼저 1순위가 되겠지만은, 그게 너무 정말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판단된 조건에서는 그 차선책으로 이 현장 검사를 도입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임상 검사실과 국가중앙실험실에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거는 다르냐, 이게 참 구분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제 생각에 좀 차이점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임상 검사실은 일반적으로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등의 비감염병도 모두 검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 빈혈, 뭐 온갖 암, 그런 검사 다 가능해야 되겠고요. 또 모든 검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임상 검사실은 효율성,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수익성은 이제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좀 다를 걸로 생각하는데, 대개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또 동일한 지역 내에서 프라이빗 섹터에 여러 가지 임상 검사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중앙실험실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국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검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질환의 파급 효과가 큰 감염병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감염병 이외에 만성 질환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가장 1차적으로는 감염병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서 많이 쓰는 검체는 호흡기 검체. 물론 이제 임상 검사실에서는 소변 검체를 더 많이 받지만은 국가중앙실험실 입장에서 보면은 호흡기 질환 또는 수인성 감염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기 검체, 대변 등과 같은 검체를 잘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 검사실과는 달리 효율성, 수익성보다는 검사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분석의 정확성,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 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어떤 변이가 발생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계 기능, 감시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중앙실험실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죠. 검체를 어디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각 지역에서. 환자가 그 병원 근처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검사실, 실험실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전기하고 물을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또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장비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시약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문서 관리 시스템, 또 문서 보관 인프라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점들을 꼭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보면은 우리가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서 PCR 한 사이클을 돌리려면 얘를 먼저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가 있거든요. 증폭의 어떤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걔를 붙여요. 여기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붙인 다음에 얘가 이게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그냥 카피해 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36사이클이면 36번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온도 조절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폴리머레이즈가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발견됐느냐, 우리가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화산 온천의 온천수, 거기에 미생물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뭔가 미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분리해가지고 걔를 잘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서 걔가 살아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 걔가 이제 그 안에서 핵산을 증폭할 때 사용하는 효소가 바로 이 폴리머레이즈였고요. 그러니까 얘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거죠. 고온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원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바로 이제 PCR 원리가 되겠고, 그래서 온도를 막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요. 그래서 PCR 우리 기계 보시면은 이 쇠로 돼 있어요. 쇠로. 그래가지고 각각 웰에다가 이제 검찰되면은 이 쇠가 데워졌다가 식혀졌다가 더워졌다가 식혀졌다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원이 물론 이제 그 온도 조절의 에너지는 전기죠, 전기. 전기를 열로 만들어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펠티어 시스템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리얼타임 PCR 결과인데요. DNA가 많은 사람은 빨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DNA가 적게 있는 사람은 이게 늦게, 일정한 우리가 그 기준치를 정해놓고 봤을 때 원래 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준치를 빨리 초과하죠. 여기서 양이 적은 사람은 이걸 늦게 초과해요.